작태란 표현은 내가 쓴 표현이 아닙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이 쓴 표현이에요. 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마차님의 목소리는 안 됩니다. 김영철 북한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저지 통일대교 농성에 대해 국제적 망신이고 국민이 분노한다. 도로에 들어눕기 전에 과거 자신들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부터 하라. 3번의 도전 끝에 어렵사리 개최한 평창 동계올림픽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평화올림픽이 됐다. 30년 전 88 서울올림픽이 냉전 종식 올림픽이었다면 평창올림픽은 그 이상의 효과를 불러온 올림픽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통일대교 앞에서 아주 돗자리 깔고 길을 막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당했어요. 고발을 당했고 집시법 위반이에요. 신고 안 하고 갔으니까.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 혐의도 있는 것 같던데요. 야, 진짜 그거 끝나놓고 그 쓰레기라는 주냐 그 자식들은 왜 그러냐 진짜. 특히 음식물 쓰레기. 아니 그 누가 거기다가 사료를 먹었으면 치우고 가야지. 맞죠. 모든 동물이 먹는 건 사료의 측면이 있죠. 아니 근데 그쪽 세력들이 원래 그런가 봐.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 태극기 집회 같은 거 하면은 태극기도 버리고 꼭 가잖아. 버리고 가잖아. 안 치우잖아. 네. 우리는 집회하면 100만 인파가 모이는 광화문 집회도 쓰레기 깨끗이 치우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완벽하게 치워지는 거 보는데 좀 너무하더라고. 집시법 위반으로 일단 고발을 당했고요. 근데 나는 내 앞에 만약에 김무성이나 김성태가 오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네. 그러면 북핵을 없애지 말란 말이냐? 결국에는 김영철이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천안함의 폭침의 주범이다 이런 논쟁을 떠나가지고 그러면 북핵을 치우지 말란 말밖에 더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김영철이라는 그 이름을 지우고 그 정도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회식 때 김영남 위원장이 왔으면 이제 김영남 위원장보다 더 높거나 김영남 위원장과 비슷한 급의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앞뒤가 맞고 실무회담을 하더라도 실효성을 갖고 돌아갈 텐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닌 누가 그러면은 그 급에 맞단 말이에요. 노동당 부위원장이면 김영남 위원장하고 거의 비슷한 급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당의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가 적당한지 좀 이야기를 해주든지. 그 내정 간섭의 성격이 있긴 하지만 이게 북한에서 결정해서 인사를 결정해서 파견을 한 거면 우리 쪽에서는 존중해주는 게 예의잖아요. 외교적인 예의인데. 그러니까 2014년 군사회담 때 김영철이 내려왔을 때는 환영 논평 보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군사회담이고 라는 말이 난 더 웃겨요. 지금은 그러면은 북핵 관련해서 군사회담보다 더 큰 회담이거든요. 네. 북핵에 관련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같은 거잖아. 근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웃겨. 군사회담에는 김영철이 북한 측 대표로 내려와서 남측 평화의 집에서 회담면 환영! 해놓고 특사 성격을 띠고 있는 김영철에 대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길거리 들어 누워요. 그러니까 저는 김성태 의원이 뭐 김영철을 총살해야 된다, 뭐 사살해야 된다, 막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전두환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들 논리대로라면 이게 5.18의 최종 책임자이자 주범은 전두환 아닙니까? 근데 전두환에 대해서는 그 논리를 적용을 안 해. 이게 천안함의 원인이 북한의 폭침인지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워낙 진짜 목소리를 놓아 목을 놓아 통곡하듯이 주장하니까 그렇다고 친다면 그게 그냥 논리적 추론상 그 당시에 군 가장 최고 책임자가 김영철이었다고 쳐. 그래서 김영철이 그 천안함 사건의 배우다라고 한다면 5.18의 배후는 당연히 전두환인데 왜 책임을 안 묻고 있어요 아직까지. 심지어 경호까지 했죠. 예. 근데 그 김성태가 그런 개소리를 하는 거를 보고 있으니까 저 어렸을 때 초등학생들이 뭐 그 웅변 대회 하는 거 있죠. 뭐 세계 평화를 외치면서 너무 심각하게 막 어떤 인권과 평화를 외치는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아이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통일대교 쪽에다가 이제 일반 저작거리에서 하는 그런 짓거리 있잖아요. 배째고 그냥 길바닥에 놓는다는 게 딱 그 상황이잖아. 장재원. 틀리지도 않아. 장재원은 카메라를 의식해가지고 눈깔 돌리는 거 보고 그러니까 학을 떼는데 문제는 눈으로 치켰고. 그 도로를 오지 않고 다른 도로로 위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게 군사도로를 내줬다고.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군사도로도 아니야. 국방부에서 논평까지 냈죠. 계속 헛발질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거는 딱 2가지 이유에 있어서 집회가 아닌 퍼포먼스였다고 생각이 드는 게 하나는 천안함은 폭침이야. 그리고 빨갱이 정부 자폭해라. 이 2가지를 자기 지지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어하는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정말로 김영철이 오는 걸 막고 싶었다면 전진교? 거기도 막았어야죠.
여기저기 맞아요. 다 막았어야죠. 퍼포먼스 맞고요. 이제 선거용이라고 보면 되죠. 선거용.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빼는데 색깔론이 도움이 되더라. 일종의 이제 틈새 시장을이랄까? 상대방의 공격 목표를 발견한 건데 이건 착각이라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일정 부분 뺄 수는 있어요. 일정 부분 뺄 수는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국방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정말 보수적 성향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을 믿고 찍어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홍준표나 안철수를 찍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자극해서 일부 지지율 3, 4% 빼낸 건 가능해요. 근데 더 이상 확장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지지율이 돌아오지는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계속 이렇게 흔들어대면 빠지더라. 그래서 지방선거까지 그 분위기로 가야겠다. 유일하게 먹히는 게 이거라는 걸 발견한 일종의 틈새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틈새 시장을 공략을 했는데 정말 미스테이크였어요. 이 미스테이크인 이유가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좀 워낙 적폐가 심한 적폐들이 많아서 순위에 밀려두고 있었던 이 천안함 진상 재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를 불같이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나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김영철이 주범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도 주범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나오거든요. 국정원도 그렇고. 왜? 주범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알고 있었다는 거야. 주범이 김영철인 걸. 자기들은. 논리상으로는 그래요. 야, 그러면 이게 뭐 북한하고 뭐 손을 잡았든지 얘네들은. 그런 간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렇지. 안에. 그거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자기들이 가로채고 온 국민에게 국정원 국방부에게 안 알려줬다. 이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2014년에 니들도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그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때는 김영철이 천안함의 주범인지 몰랐다. 그 실들과 처음에 나왔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그 영상이나 자료를 쭉 찾다가 보니까 2014년도 그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을 갖다 놓고 윽박 지르듯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김영철이 그걸 주도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김태영이 그건 우리가 확인돼 봐 없다고 이야기하다가 다른 질문자가 질문할 때 그런 걸로 추정됩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자면 이명박도 공유를 했잖아요. 페이스북 글 자기가 쓰지는 못하고. 근데 사실은 이 천안함 조작 사건의 주범이거든요. 이명박 자체가.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이 쓴 글을 공유를 하면서 살짝 소심하게 지금 이제 검찰에 끌려가야 되니까 소심하게 천영우의 글을 공유를 했는데 김영철은 불법 무기 거래로 핵 개발 자금을 조달한 인물이다. 정부가 북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진다. 그 다음 페이스북 그 다음에 올린 글에서 이명박이 뜬금없이 이럽니다. 방송 녹음하는 오늘 이명박이 글을 올렸는데요. 오늘이 3월 말도 아닌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대한민국을 지키다 꽃다운 청춘을 바친 46용사가 생각나 오늘 평택 천안함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한 달 뒤거든요, 원래. 추모일이. 천안함의 처참한 잔해와 산화한 용사들의 얼굴을 바라보다 천안함 폭침 주범에게 국빈 대접을 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쭉 글을 올려요. 이명박이 지금 천안함 추모관 거기 갔다 왔다고요? 예, 오늘이요. 녹음하는 오늘 참 그러면서. 뜬금없네. 난이 다음 달에 못 갈 것 같으니까. 일단 가택 연금시켜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 이명박은 원래 이게 한 달 뒤에 가야 되는 상황을 그날 가야 되는데 이걸 지금 김영철 이슈화가 되니까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다음 주에 구속되면 영영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미리 기특하네요. 2014년 10월 16일 날 조선일보에 이런 사설이 나옵니다. 천안함 도발 주역 내보낸 북한과 대화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기사가 떠요. 이때 이미 다 알았어요. 얘네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을 가졌는데 사설의 끝문장이 이겁니다. 이런 북한과 마주 앉아 대화하고 합의를 일궈내야 하는 것은 엄청난 인내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고 북한과의 대화를 피할 이유도 없다. 긴 호흡으로 남북 대화를 이어갈 원칙과 분명한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긴 호흡으로. 이거는 굉장히 좋은 명문장이거든요. 이 조선일보에서 낸 거예요. 박근혜 시절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는 얘기죠.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다녀오잖아요. 그리고 2008년에 정권이 바뀌어서 이명박이 취임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천안함을 포기해야 될 이유가 흐름상 단 한 가지도 없었다는 네. 것이 일단 그 시작이고, 나는 신상철님의 진짜 중요한 워딩 딱 하나라고 봐요. 우리가 이게 프레임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프레임 싸움에서 폭침의 주범이 김영철인지 아닌지 논란이 되면 안 돼요. 천안함 사건에는 폭침이 없었습니다. 폭침이란 표현은 폭발시켜서 침몰시켰다 뜻이니까 네. 다른 말로 말하면 폭발 자체가 없었다. 폭발이 일어났다는 흔적이 없었는데 네. 폭침의 주범이 어딨어. 폭침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영철이네 누구네 그 주범이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핵심은 천안함에서는 폭발이라는 증거가 단 한 가지도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게 제일 먼저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2011년 6월 1일 날 나온 기사가 지금도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성지 같은 거예요. 예. 통일부 김천식 통일정책실장, 국가정보원 홍창화 국장,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이 사람들이 북측을 접촉해서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고 하면서 우리 북측에서 제발 좀 양보하여 달라고 애걸했다. 이렇게 북한이 그들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폭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애걸했다고 하는 북한 측의 보도는 과장이라고 하더라도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는 이 말은 북한에서 만들어내기에는 좀 너무 디테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김태효 비서관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 제안한 말일 가능성이 높죠. 너무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사과가 아니고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건 어떤 표현이 있을까? 근데 이걸 이렇게 방송으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녹음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개할 수 있다. 그리고 김태효가 돈봉투를 내놨을 때 그 돈봉투를 우리가 쳐내니까 김태효 얼굴이 시뻘개졌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하잖아요. 북한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어요. 흐름이나 어떤 관계상 그런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그 후로 반박을 못했고, 신상철님 말씀처럼요. 남한 당국의 이명박까지도 북한에 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초기했던 것을 미국의 관계자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상태가 되면서 네. 급격하게 북한으로 몰고 갔는데, 그 몰고 간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와 남측이 공동 조사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남한 쪽에서 쌩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봐야 돼요. 김영철이 폭침의 주동자이냐 아니냐는 증거가 없다. 이거는 그 사람들 프레임에 그냥 말리는 거예요. 폭침은 없었다. 살인사건이 나지 않았고 강도사건이 나지 않았는데 범인이 누구다라고 말하는 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천안함 사고의 원인이 어떤 그 주범이 북한이다라는 그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 그때부터 지구상의 군사 최강국은 북한이라는 뜻이에요. 기술적으로 대구에서 북한 드론이 발견됐다는 그 뉴스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구상의 드론 기술 최고봉은 북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연료 기술이나 배터리 기술은 이미 외계인급으로 북한이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북한이 천안함을 그렇게 어뢰로 폭발할 수 있다는 건 미국을 핵으로 위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기술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서해처럼 수심이 낮은 곳에서 그 복잡한 모든 장애물을 뚫고 어뢰를 발사시켜서 명중할 수 있다는 건 그거는 미국으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싫은 무서운 거거든요. 자, 우리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뭐 거기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계속했으니까 신상철님 조만간 한번 직접 나오실 거고요. 그 얘기 다시 하시고, 문제는 어쨌든 간에 그런 논란들이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의혹이 있고, 사실상 그 당시에도 국민들 3분의 2 이상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고요. 그 여론은 그닥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충수 드는 거고요. 정말 순진해서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켰다. 어떤 이유도 없이. 그들도 나라예요. 뜬금없이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내가 야수님하고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 근데 뜬금없이 가서 칼로 찔러버린 거야. 아플 것 같네요. 재판 같은 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게 중요하게 작용이 된단 네. 말이에요. 범행 동기가 예, 없단 예, 말이에요. 예. 범행 동기가.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쟤네들은 선거용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길바닥에 정말로 돗자리 깔고 앉아버리는 이 저질 작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걸 뚫고서라도 지금 김영철은 남한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네, 충분한 용의가 있다. 네,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하는 그런 역할이었다고 네. 하면, 김영철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죠.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역이면 못 내려보냅니다. 어쩌면 북한이 영리하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논란을 저점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내려왔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건 김영철의 메시지는 북미 대화를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김정은의 강령적 지시를 가지고 왔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령적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사람들만 알 테지만 김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그 사람들만 알고 있을 테지만 그 내용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 강령적 지시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까지 다다를 때까지 계속 임무를 수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실제로 협상 테이블이 개시되는 그 지점까지인 건지 안 그러면은 이 관계가 완전히 녹아서 소통할 수 있고 무역이 시작되는 이제 그 단계까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를 한 건지 너무 궁금해. 그게. 그 야수님이 얘기한 그 강령적이라는 거 있죠. 예. 김정은이 지시한 강령적. 요 강령적이라는 건 뭐를 뜻하냐 하면 그 김정은이 1월 초에 신년사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걸 보고 강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신년사에 통해서 나왔던 우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뉴는 뭐냐면 핵심적인 단어는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도 이 화해와 평화 모두가 진전이 돼야만 북남이 그 사람들의 말이면 북남이 앞으로 예정된 사업들을 원활히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북한 사람들은 이제 정초에 김정은 신년사를 강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령에 맞는 대화를 해나간다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대화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거의 끝이 없는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맞죠. 네. 예.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을 위해서는 어디까지 갈지 선을 그어놓지는 않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박근혜로만 따지면은 일종의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시행령.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가장 나쁜 해석은 뭐냐면 내 생각은 그래요. 북한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냐는 우리한테 안 중요해요. 북한 나름대로 의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의도 없는 행위가 어딨어. 그럼요. 근데 북한이 올림픽을 이용해서 뭔가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그런 식의 의도가 아니라 북핵을 어찌 할 수 있건 간에 그것을 주제로 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북한이 바라는 건 핵을 뜯어먹고 살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 핵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없앨 수 있다면 사실 그게 없애는 것 자체가 맞냐 하는 논란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 쏘지만 않는다면. 근데 문제는 국제적 관계에 있어가지고 북한이 핵을 저렇게 쥐고 있으면 우리한테 현실적 위협이 되는 건 북한이 그걸 쏘기 때문에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남한 내부적인 남남 갈등의 가장 큰 요소가 되기도 하고 그런 핑계로 인해서 우리가 무기를 엄청 사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 관점들 때문에 우리도 의도는 있는 거고 북한도 의도는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건 우리 핵 포기할 수도 있어라는 메시지가 보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보이잖아요. 어차피 그 대화에는 핵이 주체일 수밖에 없는데 대화할게 하면 핵도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트럼프가 대북 제재에 엄청 센 걸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북한을 압박하면서 투항하게끔 만드는 전략이라고들 봐요. 니들과 대화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고 대화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센 걸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론들은 이제 이간질 좋아하는 언론들은 트럼프는 북한과 대화 안 해라고 말했다가 아니라 더 세게 2차 제재, 3차 제재 하면서 들고 나올 이야기를 미리 선수치는 협상의 기술을 발휘하고 있는데 김영철이 와서 문 대통령 만났죠. 문 대통령도 이방카를 만났죠. 근데 그 여러 가지 과정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김영철의 메시지는 이방카를 통해서 트럼프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카도 내려와서 청와대 상춘제에서 서로 이렇게 식사하고 막 서로 간에 이야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 이방카는 제재. 입장이 이렇다는 거죠. 당신네들 뭐 북핵 포기 안 하면 제재를 더 강하게 할 거야. 그러고 나서 바로 트럼프가 대북 제재 더 센 걸 발표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도권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도권 잡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한테 비핵화의 방법론까지 언급을 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백브리핑에서 공식적인 브리핑이 아니라 백브리핑에서 나온 자료인데 백브리핑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인 브리핑 시간에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안들이 너무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함부로 발표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백브리핑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는 본 브리핑과 백브리핑 사이에 그 텀 사이에 뭔가 남북 미 중과 뭔가 또 이게 여러 가지 협의들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에게 이 비핵화는 굉장히 긴 과정이다.
마지막 종착점은 불가역적인 폐기로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김 부위원장에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구체적인 어떤 사항이냐는 말 못하는 거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응답이 있었느냐 했더니 그 부분도 말할 수 없다. 예민한 부분이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굉장한 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한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전주에서 말했던 거. 의제는 이미 설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제가 그런 표현 썼잖아요. 포괄적 의미에서. 예.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만 예. 주면 의제를 설정하거나 뭔가 대화를 함에 있어서는 뜬금없이 김영철을 만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핵 이야기를 대뜸 꺼내는 것도 무리한 거잖아요. 네. 북한이 갖고 있는 일종의 존엄 같은 건데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서로 간에 의제가 양해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보면 비공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봐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미국이 제재 풀어주고 서로 간에 평화협정 맺고 불가침 조약만 맺으면 우리 핵 포기할 수 있어. 예. 그렇죠. 그거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요. 지금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구체적인 비핵화 단계의 방법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보면 그 중에 하나는 이거인 것 같아요. 그 방법론 중에 하나는 핵은 갖고 있대. ICBM만 다 폐기하고. 쏠 수 없게. 그렇죠. 그러니까 핵을 갖고 있다는 건, 핵무력을 갖고 있다는 건 투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전폭기에 실어서 떨어뜨리거나 미사일을 쏘거나. 가방 사주고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거는 그렇죠. 명품 가방 사주고. 그래서 사실은 핵 보유를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거는 별개의 문제를 놔두고 실질적으로는 핵을 보유한 걸로 보는데 국제적으로 인정은 안 하겠다. 그 대신 북한에서 갖고 있는 ICBM만 폐기하는 거로 가면 북한의 위신이 핵무기를 개발한 거에 대해서 북한 인민들에게 이거를 폐기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굉장히 큰 위신을 세울 수가 있어요. 면을 세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추정일 뿐이니까. 네, 그 정도도 하나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확정시키면 안 되는 네. 거고. 이쪽에 로드맵이 있으면 이를테면 이게 단계별로 있는데 이런 건 확실해요. 예를 들어서 더 이상 핵실험 하지 마세요. 그렇죠. 예. 그래야 이게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로드맵을 이렇게 짚어주고 서로 간에 내가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거든. 중재자잖아요. 예. 이 정도 해줘야 우리가 트럼프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오갔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건 저는 희망이 보이는 거고요. 네. 예요. 사실은 그걸 보고 강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신년사에 통해서 나왔던 우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뉴는 뭐냐면 핵심적인 단어는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도 이 화해와 평화 모두가 진전이 돼야만 북남이 그 사람들의 말이면 북남이 앞으로 예정된 사업들을 원활히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북한 사람들은 이제 정초에 김정은 신년사를 강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령에 맞는 대화를 해나간다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대화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거의 끝이 없는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맞죠. 네. 예.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을 위해서는 어디까지 갈지 선을 그어놓지는 않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박근혜로만 따지면은 일종의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시행령.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가장 나쁜 해석은 뭐냐면 내 생각은 그래요. 북한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냐는 우리한테 안 중요해요. 북한 나름대로 의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의도 없는 행위가 어딨어. 그럼요. 근데 북한이 올림픽을 이용해서 뭔가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그런 식의 의도가 아니라 북핵을 어찌 할 수 있건 간에 그것을 주제로 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북한이 바라는 건 핵을 뜯어먹고 살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 핵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없앨 수 있다면 사실 그게 없애는 것 자체가 맞냐 하는 논란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 쏘지만 않는다면. 근데 문제는 국제적 관계에 있어가지고 북한이 핵을 저렇게 쥐고 있으면 우리한테 현실적 위협이 되는 건 북한이 그걸 쏘기 때문에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남한 내부적인 남남 갈등의 가장 큰 요소가 되기도 하고 그런 핑계로 인해서 우리가 무기를 엄청 사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 관점들 때문에 우리도 의도는 있는 거고 북한도 의도는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건 우리 핵 포기할 수도 있어라는 메시지가 보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보이잖아요. 어차피 그 대화에는 핵이 주제일 수밖에 없는데 대화할게 하면 핵도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트럼프가 대북 제재에 엄청 센 걸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북한을 압박하면서 투항하게끔 만드는 전략이라고들 봐요. 니들과 대화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고 대화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센 걸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론들은 이제
이간질 좋아하는 언론들은 트럼프는 북한과 대화 안 해라고 말했다가 아니라 더 세게 2차 제재, 3차 제재 하면서 들고 나올 이야기를 미리 선수치는 협상의 기술을 발휘하고 있는데 김영철이 와서 문 대통령 만났죠. 문 대통령도 이방카를 만났죠. 근데 그 여러 가지 과정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김영철의 메시지는 이방카를 통해서 트럼프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카도 내려와서 청와대 상춘제에서 서로 이렇게 식사하고 막 서로 간에 이야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 이방카는 제재. 입장이 이렇다는 거죠. 당신네들 뭐 북핵 포기 안 하면 제재를 더 강하게 할게요. 그러고 나서 바로 트럼프가 대북 제재 더 센 걸 발표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도권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도권 잡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한테 비핵화의 방법론까지 언급을 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백브리핑에서 공식적인 브리핑이 아니라 백브리핑에서 나온 자료인데 백브리핑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인 브리핑 시간에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안들이 너무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함부로 발표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백브리핑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는 본 브리핑과 백브리핑 사이에 그 텀 사이에 뭔가 남북 미 중과 뭔가 또 이게 여러 가지 협의들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에게 이 비핵화는 굉장히 긴 과정이다. 마지막 종착점은 불가역적인. 어렸을 때 초등학생들이 뭐 그 웅변 대회 하는 거 있죠. 뭐 세계 평화를 외치면서 너무 심각하게 막 어떤 인권과 평화를 외치는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아이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통일대교 쪽에다가 이제 일반 저작거리에서 하는 그런 짓거리 있잖아요. 배 째고 그냥 길바닥에 놓는다는 게 딱 그 상황이잖아. 장재원. 틀리지도 않아. 장재원은 카메라를 의식해가지고 눈깔 돌리는 거 보고 그러니까. 학을 떼는데 문제는 눈으로 찍혔고. 그 도로를 오지 않고 다른 도로로 위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게 군사도로를 내줬다고.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군사도로도 아니야. 국방부에서 논평까지 냈죠. 계속 헛발질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거는 딱 두 가지 이유에 있어서 집회가 아닌 퍼포먼스였다고 생각이 드는 게 하나는 천안함은 폭침이야. 그리고 빨갱이 정부 자폭해라. 이 두 가지를 자기 지지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어하는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정말로 김영철이 오는 걸 막고 싶었다면 전진교? 거기도 막았어야죠. 여기저기 맞아요. 다 막았어야죠. 퍼포먼스 맞고요. 이제 선거용이라고 보면 되죠. 선거용.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빼는데 색깔론이 도움이 되더라. 일종의 이제 틈새 시장을이랄까? 상대방의 공격 목표를 발견한 건데 이건 착각이라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일정 부분 뺄 수는 있어요. 일정 부분 뺄 수는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국방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정말 보수적 성향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을 믿고 찍어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홍준표나 안철수를 찍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자극해서 일부 지지율 3, 4% 빼낸 건 가능해요. 근데 더 이상 확장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지지율이 돌아오지는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계속 이렇게 흔들어대면 빠지더라. 그래서 지방선거까지 그 분위기로 가야겠다. 유일하게 먹히는 게 이거라는 걸 발견한 일종의 틈새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틈새 시장을 공략을 했는데 정말 미스테이크였어요. 이 미스테이크인 이유가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좀 워낙 적폐가 심한 적폐들이 많아서 순위에 밀려두고 있었던 이 천안함 진상 재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를 불같이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나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김영철이 주범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도 주범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나오거든요. 국정원도 그렇고. 왜? 주범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알고 있었다는 거야. 주범이 김영철인 걸. 자기들은. 논리상으로 그래요. 야, 그러면 이게 뭐 북한하고 뭐 손을 잡았든지 얘네들은. 그런 간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렇지. 그거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자기들이 가로채고 온 국민에게 국정원 국방부에게 안 알려줬다. 이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2014년에 니들도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그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때는 김영철이 천안함의 주범인지 몰랐다. 그 실들과 처음에 나왔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그 영상이나 자료를 쭉 찾다가 보니까 2014년도 그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김태형 당시 국방부 장관을 갖다 놓고 윽박 지르듯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김영철이 그걸 주도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김태형이 그건 우리가 확인돼 봐 없다고 이야기하다가 다른 질문자가 질문할 때 그런 걸로 추정됩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자면 이명박도 공유를 했잖아요. 페이스북 글 자기가 쓰지는 못하고. 근데 사실은 이 천안함 조작 사건의 주범이거든요. 이명박 자체가.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이 쓴 글을 공유를 하면서 살짝 소심하게 지금 이제 검찰에 끌려가야 되니까 소심하게 천영우의 글을 공유를 했는데 김영철은 불법 무기 거래로 핵 개발 자금을 조달한 인물이다. 정부가 북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진다. 그 다음 페이스북 그 다음에 올린 글에서 이명박이 뜬금없이 이럽니다. 방송 녹음하는 오늘 이명박이 글을 올렸는데요. 오늘이 3월 말도 아닌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대한민국을 지키다 꽃다운 청춘을 바친 46용사가 생각나 오늘 평택 천안함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한 달 뒤거든요, 원래. 추모일이. 천안함의 처참한 잔해와 산화한 용사들의 얼굴을 바라보다 천안함 폭침 주범에게 국빈 대접을 이 나라의 현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쭉 글을 올려요. 이명박이 지금 천안함 추모관 거기 갔다 왔다고요? 예, 오늘이요. 녹음하는 오늘 참 그러면서. 뜬금없네. 난 다음 달에 못 갈 것 같으니까. 일단 가택 연금시켜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 이명박은 원래 이게 한 달 뒤에 가야 되는 상황을 그날 가야 되는데 이걸 지금 김영철 이슈화가 되니까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다음 주에 구속되면 영영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미리 기특하네요. 2014년 10월 16일 날 조선일보에 이런 사설이 나옵니다. 천안함 도발 주역 내보낸 북한과 대화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기사가 떠요. 이때 이미 다 알았어요. 얘네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을 가졌는데 사설의 끝문장이 이겁니다. 이런 북한과 마주 앉아 대화하고 합의를 일궈내야 하는 것은 엄청난 인내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고 북한과의 대화를 피할 이유도 없다. 긴 호흡으로 남북 대화를 이어갈 원칙과 분명한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긴 호흡으로. 이거는 굉장히 좋은 명문장이거든요. 이 조선일보에서 낸 거예요. 박근혜 시절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는 얘기죠.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다녀오잖아요. 그리고 2008년에 정권이 바뀌어서 이명박이 취임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천안함을 포기해야 될 이유가 흐름상 단 한 가지도 없었다는 것이 일단 그 시작이고, 나는 신상철님의 진짜 중요한 워딩 딱 하나라고 봐요. 우리가 이게 프레임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프레임 싸움에서 폭침의 주범이 김영철인지 아닌지 논란이 되면 안 돼요. 천안함 사건에는 폭침이 없었습니다. 폭침이란 표현은 폭발시켜서 침몰시켰다 뜻이니까 네. 다른 말로 말하면 폭발 자체가 없었다. 폭발이 일어났다는 흔적이 없었는데 네. 폭침의 주범이 어딨어. 폭침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영철이네 누구네 그 주범이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핵심은 천안함에서는 폭발이라는 증거가 단 한 가지도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게 제일 먼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2011년 6월 1일 날 나온 기사가 지금도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성지 같은 거예요. 예. 통일부 김천식 통일정책실장, 국가정보원 홍창화 국장,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이 사람들이 북측을 접촉해서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고 하면서 우리 북측에서 제발 좀 양보하여 달라고 애걸했다. 이렇게 북한이 그들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폭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애걸했다고 하는 북한 측의 보도는 과장이라고 하더라도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는 이 말은 북한에서 만들어내기에는 좀 너무 디테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김태효 비서관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 제안한 말일 가능성이 높죠. 너무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사과가 아니고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건 어떤 표현이 있을까? 근데 이걸 이렇게 방송으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녹음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개할 수 있다. 그리고 김태효가 돈봉투를 내놨을 때 그 돈봉투를 우리가 쳐내니까 김태효 얼굴이 시뻘개졌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하잖아요. 북한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어요. 흐름이나 어떤 관계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후로 반박을 못했고, 신상철님 말씀처럼요. 남한 당국의 이명박까지도 북한에 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초기했던 것을 미국의 관계자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상태가 되면서 급격하게 북한으로 몰고 갔는데,
그 몰고 간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와 남측이 공동 조사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남한 쪽에서 쌩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봐야 돼요. 김영철이 폭침의 주동자이냐 아니냐는 증거가 없다. 이거는 그 사람들 프레임에 그냥 말리는 거예요. 폭침은 없었다. 살인사건이 나지 않았고 강도사건이 나지 않았는데 범인이 누구다라고 말하는 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천안함 사고의 원인이 어떤 그 주범이 북한이다라는 그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 그때부터 지구상의 군사 최강국은 북한이라는 뜻이에요. 기술적으로 대구에서 북한 드론이 발견됐다는 그 뉴스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구상의 드론 기술 최고봉은 북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연료 기술이나 배터리 기술은 이미 외계인급으로 북한이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북한이 천안함을 그렇게 어뢰로 폭파할 수 있다는 건 미국을 핵으로 위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기술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서해처럼 수심이 낮은 곳에서 그 복잡한 모든 장애물을 뚫고 어뢰를 발사시켜서 명중할 수 있다는 건 그거는 미국으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싫은 무서운 거거든요. 자, 우리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뭐 거기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계속했으니까 신상철님 조만간 한번 직접 나오실 거고요. 그 얘기 다시 하시고 문제는 어쨌든 간에 그런 논란들이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의혹이 있고 사실상 그 당시에도 국민들 3분의 2 이상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고요. 그 여론은 그닥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충수 드는 거고요. 정말 순진해서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켰다. 어떤 이유도 없이. 그들도 나라예요. 뜬금없이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내가 야수님하고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 근데 뜬금없이 가서 칼로 찔러버린 거야. 아플 것 같네요. 재판 같은 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게 중요하게 작용이 된단 네. 말이에요. 범행 동기가 없단 말이에요. 네. 범행 동기가.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쟤네들은 선거용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길바닥에 정말로 돗자리 깔고 앉아버리는 이 저질 작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걸 뚫고서라도 지금 김영철은 남한이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네, 충분한 용의가 있다. 네,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하는 그런 역할이었다고 네. 하면 김영철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죠.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역이면 못 내려보냅니다. 어쩌면 북한이 영리하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논란을 저점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내려왔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건 김영철의 메시지는 북미 대화를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김정은의 강령적 지시를 가지고 왔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령적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사람들만 알 테지만 김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그 사람들만 알고 있을 테지만 그 내용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 강령적 지시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까지 다다를 때까지 계속 임무를 수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실제로 협상 테이블이 개시되는 그 지점까지인 건지 안 그러면은 이 관계가 완전히 녹아서 소통할 수 있고 무역이 시작되는 이제 그 단계까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를 한 건지 너무 궁금해. 그게. 그 야수님이 얘기한 그 강령적이라는 거 있죠. 예. 김정은이 지시한 강령적. 요 강령적이라는 건 뭐를 뜻하냐 하면 그 김정은이 1월 초에 신년사에서 발표한 내용이 작태란 표현은 내가 쓴 표현이 아닙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이 쓴 표현이에요. 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마차님의 목소리는 안 됩니다. 김영철 북한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저지 통일대교 농성에 대해 국제적 망신이고 국민이 분노한다. 도로에 들어눕기 전에 과거 자신들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부터 하라. 3번의 도전 끝에 어렵사리 개최한 평창 동계올림픽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평화올림픽이 됐다. 30년 전 88 서울올림픽이 냉전 종식 올림픽이었다면 평창올림픽은 그 이상의 효과를 불러온 올림픽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통일대교 앞에서 아주 돗자리 깔고 길을 막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당했어요. 고발을 당했고 집시법 위반이에요. 신고 안 하고 갔으니까.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 혐의도 있는 것 같던데요. 야, 진짜 네. 그거 끝나는 그 쓰레기를 안 치우냐 그 자식들은 왜 그러냐 진짜. 특히 음식물 쓰레기. 아니 그 누가 거기다가 사료를 먹었으면 치우고 가야지. 맞죠. 모든 동물이 먹는 건 사료의 측면이 있죠. 아니 근데 그쪽 세력들이 원래 그런가 봐.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 태극기 집회 같은 거 하면은 태극기도 버리고 꼭 가잖아. 버리고 가잖아. 안 치우잖아. 네. 우리는 집회하면 100만 인파가 모이는 광화문 집회도 쓰레기 깨끗이 치우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완벽하게 치워지는 거 보는데 좀 너무하더라고. 집시법 위반으로 일단 고발을 당했고요.
근데 나는 내 앞에 만약에 김무성이나 김성태가 오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북핵을 없애지 말란 말이냐? 결국에는 김영철이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천안함의 폭침의 주범이다 이런 논쟁을 떠나가지고 그러면 북핵을 치우지 말란 말밖에 더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김영철이라는 그 이름을 지우고 그 정도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회식 때 김영남 위원장이 왔으면 이제 김영남 위원장보다 더 높거나 김영남 위원장과 비슷한 급의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앞뒤가 맞고 실무회담을 하더라도 실효성을 갖고 돌아갈 텐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닌 누가 그러면은 그 급에 맞단 말이에요. 노동당 부위원장이면 김영남 위원장하고 거의 비슷한 급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당의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가 적당한지 좀 이야기를 해주든지. 그 내정 간섭의 성격이 있긴 하지만 이게 북한에서 결정해서 인사를 결정해서 파견을 한 거면 우리 쪽에서는 존중해주는 게 예의잖아요. 예교적인 예의인데. 그러니까 2014년 군사회담 때 김영철이 내려왔을 때는 환영 논평 보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군사회담이고 라는 말이 난 더 웃겨요. 지금은 그러면은 북핵 관련해서 군사회담보다 더 큰 회담이거든요. 예. 북핵에 관련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같은 거잖아. 근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웃겨. 군사회담에는 김영철이 북한 측 대표로 내려와서 남측 평화의 집에서 회담면 환영 해놓고 특사 성격을 띠고 있는 김영철에 대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길거리 들어 누워요. 그러니까 저는 김성태 의원이 뭐 김영철을 총살해야 된다, 뭐 사살해야 된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전두환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들 논리대로라면 이게 5.18의 최종 책임자이자 주범은 전두환 아닙니까? 근데 전두환에 대해서는 그 논리를 적용을 안 해. 이게 천안함의 원인이 북한의 폭침인지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워낙 진짜 목소리를 놓아 목을 놓아 통곡하듯이 주장하니까 그렇다고 친다면 그게 그냥 논리적 추론상 그 당시에 군 가장 최고 책임자가 김영철이었다고 쳐. 그래서 김영철이 그 천안함 사건의 배후다라고 한다면 5.18의 배후는 당연히 전두환인데 왜 책임을 안 묻고 있어요 아직까지. 심지어 경호까지 했죠. 예. 근데 그 김성태가 그런 개소리를 하는 거를 보고 있으니까